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한국과 이란 간의 관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주 복잡한 숙제가 생겼습니다. 대통령실은 오해가 풀릴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데 그 자신한 만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이번 설에도요, 말 조심하십시오. 만나시면 너 언제 결혼하냐, 취직은 했냐, 이거 절대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해가지고 그냥 끝판나는 경우도 많고요. 정치 이야기하지 않기 이런 것도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너 누구 편이야? 이거 곤란합니다. 우리는 이 시사 프로그램이니까 정치 이야기 해야 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합시다. 나경원 전 의원. 야, 근데 신성범 의원. 저는 좀 지금 상황을 보면서 아무리 이게 전당대회 앞두고 승부라고 하지만 나경원 의원을 이렇게 두드려 팰 수 있어요? 나경원 의원이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요?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굳이 보자면 입장에 서보자면 내가 나를 보고 반윤이라니 내가 왜 반윤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밤새 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학창시절부터 고시 공부 같이 해가지고 이런 사이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하고 있을 거라 분명하고 이제 보여주는 행태가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설사 이제 뭐랄까 처신에 양손에 떡 든 것처럼 보여지고 저 양반은 매일 선거 때보다 나오려고 그러고 뭐랄까 자리를 다 탐하네 뭐 이렇게 이제 처신이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공격할 수 있는 거야. 참 정치판이 냉정함을 넘어서 잔인하구나. 심지어는 초선 의원들이 50명 정도 나경원 전 의원 도움 받은 사람이 원내대표실에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다 연판장 써가지고 우리 이제 나경원하고 같이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이니까 뭐 잔인하다고 표현 외에는 뭐 따로 드릴 말씀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야, 근데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겠죠. 그런데 이제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수영 컨설턴트 나경원 전 의원이 윤핵관 쪽에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런 글을 올렸죠. 나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상당히 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대통령 성공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천권 잡고 나중에 다 그거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총선 지는 거야. 과연 총선 이기려면 누가 필요하겠어.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난들 원하지 않겠어. 그렇게 딱 잡아서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전략은 좋았는데 어디에서 이제 꼬였냐. 대통령을 향해서 나를 해임한 것은 대통령 뜻이 아닐걸요.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곧바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실장이 무슨 소리 다 대통령이 알고 그간의 처신을 봐서 한 건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퇴로가 차단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나경원 의원의 이제 이른바 그 나경원 의원의 사퇴를 둘러싼 논란이 한 3주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뭐 사표를 냈다, 유선이다, 무선이다, 뭐 대통령 신뢰한다 이런 여러 가지의 말의 펀치 속에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가장 컸던 카운터 펀치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른바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촉으로 가는 길 잔도를 불살라 버린 거죠. 그러니까 퇴로가 차단돼 버려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처지에 지금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처해 있는데 저는 그 분리 전략을 사실은 뭐 본인이 하나의 전략 차원으로 생각한 건 맞아요. 윤심은 따로 있을 거고 윤핵관들이 문제야.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그 윤핵관들은 분노했지만 뭐 따로 대응할 방법 없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게 윤심 맞거든요. 당신 자른 거 대통령이 한 거 맞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나경원 의원이 오도 갈 수가 없는 처지가 된 건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너무 문제를 말하자면 좀 나이브하게 풀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선택지를 빠르게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양손에 떡을 들고 좀 신성범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손에 떡을 들고 너무 장고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개도 구럭도 다 잃는 지금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셈인데 박지정 교수 지금 그렇다고 출마를 안 하자니 이제 정치적인 미래가 그러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출마하자니
될까 싶고 그런 고민 아니겠어요? 출마해야 됩니다. 이제 잔도를 불살랐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잔도를 불살라도 퇴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앞으로 갈 다리도 없거든요 지금. 앞으로 교량도 파괴됐어요. 헤엄쳐서라도 가야 됩니다. 헤엄쳐서라도 가야 됩니다. 우리 유명한 그 시저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뭐 우리 아는 거는 주사위만 던져졌다 이야기하는데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 강을 건너지 않더라도 후회할 거고 건너도 후회할 것이다. 그러나 건너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건너면은 나는 살아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나경원 의원은 이미 제가 좀 극단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만 출마하지 않으면은 정치적으로 소멸됩니다. 이제는 당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송금주 의원 보시기에 나경원 의원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 계속 뛰었을 때 가망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고 그건 세상 일이라는, 특히 정치는 뭐 일주일 뒤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윤심을 직접 전화하면서 개입한 부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실에서 그런 부분까지 당내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비서실장이 나서가지고 윤심이 맞다 이렇게 윤심 판별을 해준 거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싶은데, 나경원 의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말씀하신 대로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면 결국은 그냥 못 가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제 제가 우려하는 바는 나경원 의원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을까. 계속 가시는 게 저는 뭐 정치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의원님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대차게 끌고 가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아니 포기해서 윤핵관이 당대표가 된다. 나경원 의원 공천 안 주면 어떡하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 정치적 생명을 남에게 의탁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돌격하면 그래도 한번 싸워볼 수라도 있죠. 안철수라는 변수도 있고 나안연대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 경우의 수가 있는데 퇴각하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남의 손에 가는데요. 근데 신성범 의원 지금 대통령 지금 뭐 당무 개입 안 한다라고 하는데 당무 개입하는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뭐 제 의견을 뭐 굳이 여쭤보시는. 근데 아니 나경원 전은 지금 사실 정치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박 교수님 말이 좀 맞는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으면 자 출마 안 하고 여기 압력에 굴하면 정치적 생존이 보장되느냐. 말을 더 쉽게 하면 내년 4월 총선에 공천이 보장되느냐. 질문에 봉착해서 조용히 있으란 말이야. 그러면 공천 보상해 줄게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순간 누가 약속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누가 약속을 하겠냐고. 없다면 쟁취한다. 뭐냐면은 그래도 나경원이 뭐 있네. 실력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여지는 남아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미 대통령의 뜻이 어떠라는 게 아주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게, 매우 부정적인 사실이 온 천하가 다 아는 상황이 된 마당에서 대표가 되긴 힘들다. 그러면 3월 8일 이후에 나는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덤비든지 아니면 그만둬야 되는데, 흔히 하는 말로 기질상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이 걸어온 길을 보자면 어떻게 보면 항상 양지 쪽에서 아주 주류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 엄혹한 비주류의 길을 걸을 수 있겠냐는 대목은 남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목을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김기현은 가장 이제 첨예하게 돼 있고 다른 두 사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안철수 의원이고 한 사람은 유승민 전 의원인데,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10% 아래로 막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나경원 파문의 최대 피해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존재감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렇죠. 비윤 반윤을 그동안 이제 대표하던 게 유승민 전 의원이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대척점에 서는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그 사실 이번에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그 법적 용어까지 쓰더라고요. 수괴. 그러니까 이게 범죄단체 할 때 쓸 때 쓰던 뭐 법률 용어 같은데 수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고
이건 이제 그 정말 그 벼랑 끝으로 모는구나. 그렇다면은 유승민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해도 수계가 저기 있는데 유승민 의원의 존재감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제 어쨌든 뭐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그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투표 형태가 온라인 투표에 당원이 80만인데 40만이 신규 영입된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도권에서 지금 그 말하자면은 그 인구 분포도 봐도 수도권에 상당 부분 당원들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은 비윤이든 반윤이든 나경원과 유승민으로 통칭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갔던 이 에너지 일정 부분들이 그럼 이 두 사람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소멸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태풍의 눈이 형성돼서 올라오고 있다라면은 어느 정도는 그것이 비를 뿌리든 바람을 태풍의 영향력을 좀 보여주고 소멸되는 게 맞는데, 저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연동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찌 보면 한 달 남은 구도에 더더군다나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동력이 많이 키워졌어요. 이 이른바 비윤 뭐 반윤까지는 모르더라도 비윤, 특히나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수도권 승리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을 주었던 분들에게는 아직도 이 에너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 말하자면 나경원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모아졌던 에너지와 세력이 그냥 소멸될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면 안철수 그러니까 의원에게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결선 투표제가 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김기현 의원이 좀 더 솔직하게 하면 1차에 그 50% 이상 못하면은 2차 가서 결선 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친윤계가 모이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 만든 거잖아요. 거꾸로. 근데 지금은 그 결선 투표제가 오히려 김기현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결선 투표 관련 뭐 조사들을 보면은 결선 투표 하면 안철수 의원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전략적이고 균형감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승민 의원을 때릴 때 나경원 의원이 가만히 있었어요. 유승민 의원 반윤으로 아웃되고 나니까 여론조사에서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만은 나경원 의원을 때립니다. 나경원 의원이 아웃되면 그 포화가, 이 윤핵관들의 포화가 이제 안철수 의원에게 그대로 또 집중될 거란 말입니다. 순방치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은 다양하게 비윤, 반윤, 그다음에 멀윤까지 다양하게 포진시켜서 본인에게 쏟아지는 포화도 방비하고 결국은 윤핵관들을 포위하는 전략으로 결선 진출 전략을 쓰는 것이 지금 가장 합당한 방법이 아닌가. 뭐 조언이 그럴듯합니까? 아니요, 아주 정치 분석 컨설턴트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인가요? 예, 아주 예. 그 재미있는 글을 써서 읽어봤는데 마지막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경원과 유승민을 제압한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과 안철수를 놓고 한 달 정도 지켜볼 시간을 벌었다.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한다. 그렇게 썼던데, 사실 이제 그렇죠. 제압을 했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가장 그 힘있게 떠오를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안철수 의원 일수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 어떤 조사를 보더라도 20%대 지지율은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등이에요 지금. 그렇죠, 3등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결선 투표로 갈 경우에는 이제 그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반이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51%를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당원 구조상 온라인 투표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리고 좀 그 이준석 대표 이후 체제 이후에 유입됐던 당원들의 성격이라든가 성향, 이런 것들이 전혀 예측 불가해요. 그래서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스탠스를 잘 고민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끌어안되, 그러니까 그 바로 대통령이 나를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총선에서 이길 수도 있는 후보임을 양쪽으로 입증해야 되는 그런 지금 약간 좀 전략적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입장이 처해 있죠. 어쨌든 비윤 반윤이 뭉치려고 하면 안철수 의원 하나의 카드로는 어렵고 나경원 후보가 같이 가져야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이유는 사실 100% 당원 투표로 하기로 한 다음부터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새로운 당원들이 유입됐다고 하지만 그 당원 구조로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 후보가 설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철수 의원도 1대1 구도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나경원 후보가 같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또 안철수가 뜨면 또 대통령 또 더 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정타를 안 맞으려고 앞에서 맞는 거 봤으니까 앞 사람들이 피하겠죠. 그래서 공동정부 내가 공동정부를 했던 사람이야라고 하고 싶어 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통령이 안철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확인한 바는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전처럼 그러니까 강하게 대통령이 돼서 뭘 안철수를 상대로 하기는 명분적으로 힘들다. 예. 어쨌든 탄핵을 했던 사람 아니야. 뭐 이런 논리에 걸리면 크게 강하게는 못할 거다. 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국 정치 전반에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을 끝나고 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또 가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결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사실은 민주당한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의 이제 교묘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인데 참 제가 조언할 수도 없고 참. 아니 제가 국힘 지지층 그러니까 당원들의 성향을 분석하면 어쨌든 80만 당원 이분들은 분명해요. 어떤 경로로 유입이 됐든 간에 정치 고관여층이에요.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는 순간부터는 본인들이 여기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보수에 대한 어떤 뚜렷한 의식 갖고 투표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분들이 2016년 탄핵에 대한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이 정말 분열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패배했는지를 경험했던 그런 경륜이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연령대를 떠나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 고관여층이기도 하고 당의 분열을 또 걱정하는 분들이기도 하고 총선 패배에 대한 또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 세 가지가 결합된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대통령이 어느 사람을 신뢰한다고 해서 여기 이쪽으로 확 경도돼서 쏠린다?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글을 보내주시는데요. 우리가 또 선정해서 선물 드려야지요. 이영희님이 나경원 이름으로 삼행시 보냈는데 재미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나서지 말걸. 경솔했나? 원. 원망스럽다. 가깝다고 믿었는데 이렇게 짓밟다니. 예, 그런 심경일 것 같습니다. 이영희님께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앞부분에 이란과의 문제 할 때 글 올려 보내주신 분인데 BYLID 쓰시는 분입니다. 특사로 대장금 이영애 보냅시다. 왜요? 아이디어 같아요? 이란에서도 대장금 인기가 대단했습니까?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쪽은 할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관심은 있는 거죠. 뭐 음식에 대한 부분이야 뭐. 예. BYL님께는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물 선정되신 분들은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메일 주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민노총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그리고 이튿날 또 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경찰이 했는데 이거를 같이 봐야 될까 따로 봐야 될까 이런 부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주 좀 낯선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본 거예요. 박진영 교수. 국가정보원도 점퍼가 있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 원래 이 국정원은 좀 지금 국정원 원운석도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다시 바꿨더라고요. 네. 난 그것도 조금 아니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옛날 거를 그대로 다시 갖다 써요. 그 사이에 뭐 무명의 헌신도 있었고 다 바꿨는데 정보가 국력이다도 있고 그러면 뭐 좀 새로 바꿔서 하는 건 몰라도 박정희 시대 때 그 어마어마한 중앙정보부 시절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죽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거를 같이 또 갖다가 쓰는 것은 신성범 의원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을 그보다는 저는 점퍼 말씀하시니까 그게 혹시 텔레비전 뉴스 시대에 생긴 거잖아요. 경찰 등 있고 검찰 해가지고 수사관들 나와서 압수수색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특이하더라고요. 왜 국가정보원 미국은 FBI라고 그러면 우리 이 뭐랄까 이게 방탄복 입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가능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쫙 양복 빼 입고 하는 게 더 뭐 있을 텐데. 옛날에 김만복 국정원장이 선글라스 썼다고 얼마나 혼났습니까? 나 국정원장. 근데
국가정보원 더군다나 자기들이 요즘에는 음지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니까 어색했어요. 이렇게 옷 입고 007 제임스 본드가 딱 나는 제임스 본드 MI6 잠바 입고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흐름은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히틀러가 썼던 두 개의 국민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타겟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지고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전략이죠. 히틀러가 처음에는 이제 공산당, 그다음 유태인 이렇게 하면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을 해서 자기들의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이런 전략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정원 문제는 좀 심히 우려가 되는 게 여차하면 잘못하면 없어졌던 국내 정치 개입 이야기가 저는 나올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정보위 한번 열어서 야당이 따끔하게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첩 잡아야죠. 그리고 노조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자꾸 이상하게 보는데 일단 간첩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하기가 곤란하니까 지켜보고 있는데 그 전날 간첩 잡자고 국정원 점포 입고 들어가서 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경찰이 노총 들어가서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개혁 이야기한 뒤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저는 궁금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 문제를 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조의 재정 투명성 문제를 들고 왔는데 그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의 프레임으로 복귀해서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 현재의 이런 우리나라의 수준에서 가능한 일인지 전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국정원이 개입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국정원이 계속 과거로 회귀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계속 국정원의 존재감을 보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렇게 국정원 점포도 있고 그 노조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라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다. 노조를 적으로 보는 것이냐, 야당을 적으로 보는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교육, 노동 세 가지 개혁을 걸었잖아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분야가 노동이에요. 연금은 이게 약간 숙성 기간이 있어야 되고 교육은 이게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손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노동은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적폐라고 보이는 것도 손을 댈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됐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 지금 간첩단 문제는 저는 팩트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가 사실이 국회에서 열어서 확인하면 될 문제 같고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여론조사 코리아 리서치인가 보니까 1,5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연금, 노동, 교육 중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냐니까 국민의 46%가 노동 분야라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적 수요와도 약간 맞물린 측면이 있다 봅니다. 아니 간첩 사건하고 간첩 수사하고 프레임 전쟁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민노총에 대한 이야기를 이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니까 왜? 다른데 이제 그게 시기적으로 엇갈려서 한번 짚어보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우리 백운기의 시사 1번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슈로 여러분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분 패널도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